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해줄 때까진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를 채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3명 있고 국회의장부터 대법원장까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여당의 주장대로 맞춤형 발표를 해준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마냥 시간을 끌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의 6인 체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대통령 측은 이미 이 6인 체제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무력화가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엔 허점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30분 정도 앞두고 전격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씩 추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가 대립해온 걸 뻔히 알면서 실현 가능성 낮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락을 까는 듯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임명 강행하면 무효, 그렇다고 임명 안 하고 6인 체제로 하면 불안전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조직적으로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발표 2시간 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소추 있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러면서 지난해 법원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걸 무효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려 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게 무효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나눠서 균형 있게 임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신 임명 자체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로 권력분리 원칙에서 그렇게 균형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 때 그건 좀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하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안전하다며 현 체제를 흔든 바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반대하면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조경태, 김혜지, 김상욱, 한지아 등 4명만 참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모두 국회에서 그렇게 답했다며 그게 곧 헌재의 판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막 끝난 오늘 오후 2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조환창 후보자 역시 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어떠한 서류도 내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냈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첫 준비 기일에는 국회 소추위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명확한 임명 거부 입장이 나오자 앞당긴 겁니다.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탄핵안은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을 공모한 점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해도 국무총리 직위인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가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초토화입니다. 국회의장 결단만 남은 상황인 가운데 의장실 관계자는 JTBC에 국회의장이 고심 중이고 내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부터 따져보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12.3 내란 사태 직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뒤를 보시면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습입니다. 네. 여야는 이때 이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추천을 11월 22일까지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하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려서 이 22일은 넘겼지만요. 네. 일주일 뒤에는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후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12.3 내란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여야 원내 협상에 관여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12월 5일에도 이 사실을 확실히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는 이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 관계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여야 추천 몫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더니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마냥 시간을 끌면 탄핵 심판은 지금의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6인 체제에 시비를 또 걸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는 이틀 전에 이 6인 체제의 헌재를 불완전 합의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본격적인 심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재판관 3명 임명을 강행하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9인 완전체가 되는 것도 흔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여권이 이 며칠 사이에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제대로 응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권한대행의 오늘 입장 표명으로 결국 헌재의 6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이 6인 체제가 됐든 9인 체제가 됐든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현재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네, 유한울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고 바로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에 오늘 하루 대통령 관저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임예은 기자 연결하죠. 자, 임 기자, 오늘 누군가 관저 바로 앞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간 경찰들은 이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시위 참가자들이 이 지점을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 좀처럼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 이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 차를 타고 바로 관저 앞까지 가서 기습적으로 자리를 잡고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호 인력이 1인 시위 자체를 막은 건 아니지만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접근하자 카메라 들고 오는 것부터 막았습니다. 또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휴대폰 촬영도 막았고요. 또 경호 인력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러니까 한 걸음씩 다가오면서 취재진을 밀어내며 사실상 취재 방해까지 있었습니다. 네, 취재 방해까지 있었군요. 근데 헌법재판소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바로 내일인데 오늘도 집배원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2주째 이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저 앞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왔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배원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도착을 했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내 경호 인력과 3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끝내 서류 봉투를 건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서류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인지 아예 별개의 서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저희 취재진이 계속 지켜본 결과 매일같이 계속해서 우체국에서는 무언가를 전달하려 방문해도 끝내 허탕을 치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태를 일으킨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궤변과 변명으로 채워졌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 장관 측은 저희 JTBC 취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제휴사인 영국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히며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호인단은 국회의 정치 폐악질과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는데 그 표현까지 닮았습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정치인 등 체포자 명단이 국회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변호인단은 이마저도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나 또는 계엄법 다른 법령 위반자들이 특정될 수는 없죠. 확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미미한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국회에만 1,500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고령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계엄법이나 헌법, 그 어디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계엄의 이유로 들었는데 선관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관리 시스템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내란 사태 때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까지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고려해 이걸 뺐다고 밝히면서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최종 검토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란 사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또 전 국민이 지켜본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예방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걱정해 포고령 일부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승인한 사실을 자백한 겁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담긴 내란 범죄의 핵심 단서입니다. 대통령이 통행 금지 이외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정치 활동 금지 내용 등 포고령의 다른 조항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윤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한 발언이 되레 윤 대통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이 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곧바로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1, 2수사단을 꾸려 장기전을 계획했던 점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만들고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혐의를 두곤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신군부 판결 때 국헌 문란 행위이고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결론난 내용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야당이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을 깎은 걸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근본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계엄은 국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77조 3항 위반이고 계엄 선포 권한 내에 그 국회의 어떤 조치를 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77조 5항도 위반한 거라고 했습니다. 있는 국회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겠죠.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군에게 실무장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일공수 여단장은 실탄을 갖고 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무기를 쓰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 때문이 아닌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수라는 건 사실 무기 사용인데 건일드렸고 자신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 억울하게 내란죄로 엮인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까지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외신들이 계엄 선포부터 해제된 지금까지 상황 전체를 민주주의 작동이라고 보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이 말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계엄 선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도해왔다는 입장을 저희 JTBC에 전해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외신은 계엄날 시작된 혼란의 이유를 윤 대통령에게서 찾았습니다. Out of the chaos inside South Korea, of course, a key U.S. ally after that stunning announcement, South Korea's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declaring martial law. 당시 미국 언론은 계엄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시도였고 명백한 실수라는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What was he trying to accomplish? You know, it's a real mystery because it does seem as if he has made one of the great political errors you possibly could. 일본 언론도 계엄령이 쿠데타 같다고 비유했고 권위주의 체제 하에 중국 언론마저 놀라운 희극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하여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신 기자들에게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외신 언론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도해왔다.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JTBC에 보낸 입장입니다. 사쿠라이 회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상케이 신문의 지국장입니다. 영국 가디언에서 활동하는 기자는 불쾌감마저 드러냈습니다. I've never personally reported on declaring martial law as being anything democratic or part of any democratic process. That this does show the spirit of democracy of the Korean people, but I don't think the process itself of declaring martial law and then getting rid of it several hours later has anything to do with any democratic process. 계엄을 정치적 무기로 쓰려 한 게 말이 되냐며 조목조목 날을 세웠습니다. The legal team of the ex-defense minister Kim also reiterated this point that the martial law was not declared for the general public, but to send a warning. As a political message to me, sounds like it's abuse of power.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처음부터 JTBC의 취재를 거부했고 현장을 찾아간 저희 취재진의 입장을 막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JTBC는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따져보고 팩트체크해서 전달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질문할 기회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입구에서부터 막아섭니다. JTBC 못 들어가나요? 왜 못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돌아가라고 답합니다. 아니 질문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시라고요. 기자를 선별적으로 고를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가시라고요. 질문하는 게 업무 방해라고도 말합니다. 질문하는 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해 가세요. 경찰을 불러 통제해달라고 부탁하더니 급기야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을 찍습니다. 업무 방해하시는 분들이 채찍을 시작합니다. JTBC 기자를 발견하자 기자회견장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유지라고 사유지. 아니 사유지라는 말이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진행이 나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공지한 장소입니다. 방금 저희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저희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업무 방해라면서 정당한 취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된 언론사 외엔 취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보도를 이어온 언론사는 대화방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일부 언론사들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현장에 갔지만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던 거고 질문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공간 대여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네.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JTBC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아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기자들 소속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원하는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 거부 명단에 없는 언론사를 내쫓았다가 착각했다면서 다시 들여보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를 왜 선별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들도 질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기자들이 묻는 기자회견인데 왜 질문하는 게 안 되는 건지. 아니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질문을 방해하지. 경찰이 빨리 좀 통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인단 측은 경찰을 부르고 저희 취재진의 얼굴과 명함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기자회견장은 이 사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을 어기지 말고 당장 나가라며 엄포를 넣었습니다. 네. 원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 또 질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불리한 질문, 뭐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 측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또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모든 언론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간 건데 취재를 원청 거부한 겁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일부 세력을 향해서 일방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 변호인단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변호인단의 법무법인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이 법무법인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 김 전 장관의 변호는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변호사는 법무법인 자유서울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법무법인 등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에 있던 한 변호사가 지난 5월에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상 총 2명인 건데 변호사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해당 법인에 이 구성원 요건을 맞추라고 시정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선 이 변호사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 정광훈 목사와도 함께 일했다는 의혹이 있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이 자유통일당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명규인데 최근 이름을 개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기독교 계열 극우 정당으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 목사는 내란 사태 이후 이 연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비상계엄 찬성 집회를 열고 있죠. 이 변호사는 이 전광훈 목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도 이 변호사와 함께 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단체 활동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변호는 대륙 아주가 맡았다가 구속된 이후 사임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이 자리를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내란 사태 관련자들은 헌재 심판을 무력화하고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와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한 권한대행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 계엄법 2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총리실은 3일 밤 9시 대통령에게 듣기 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사전에 보고했다는 표현에 오해가 있다며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 전에는 논의한 일이 없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자리하기 전 말했단 뜻이었단 겁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또다시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 때도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주장과 반박, 추가 해명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양쪽 주장이 다른 만큼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관심을 보이며 취임하고 찾지 않던 합참 전투통제실도 2차례나 찾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전인 지난달 18일과 29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31번째와 32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직후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처음 방문한 18일엔 이례적인 대북 성명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지난 9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9형 등 미사일 발사나 남북 간 연결도로 폭파 등 도발 상황에도 전투통제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계엄 보름과 나흘 전 오물풍선 상황을 각별히 챙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북풍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 내용들 보면 무인기를 수차례 평양으로 침투시킨 것,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점 타격을 준비한 그 수차례 정황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북풍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오물풍선 발생지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극히 정당한 사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원점 타격에 대한 지시가 없었고 사격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북한 도발에서 찾으려 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과 북한 도발에 따른 통합 방위 사태를 동시에 선포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계엄 당일에는 북한 오물풍선 위협이 심각하다며 갑자기 간부들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작성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사령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에선 방첩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건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부대령이 없는 걸 합니까? 직무가 아닌 걸 합니까?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문건엔 계엄과 통합 방위 사태를 동시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의 침투나 위협 발생 시 정부가 발령하는 통합 방위 사태는 통상 북한과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려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실체적 위협으로 강조하며 계엄 선포에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큰 위협으로 강조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지금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북한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꾸준히 보내왔는데 유독 계엄 선포 직전과 당일에 오물풍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간부들의 대기까지 지시한 겁니다. 당시 방첩사령관 등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소환 통보를 한 번 더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공수처를 찾아가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즉각 체포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지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소환 조사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로 예정되어 있었던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며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 구속으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음을 국민께 입증하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소환 조사 불응에도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체포 의지를 드러냈었던 공수처의 태도가 달라진 만큼 야당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건진법사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 모습이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저희 JTBC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에게 직접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인물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이 건진법사한테 특정 인사를 영천시장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1층입니다.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이 남성,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풀려난 전 씨를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6월 JTBC 취재진은 건진법사에게 공천 뒷돈 1억 5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사업가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건진법사랑 친했어요. 장관 그리고 전 국정원 경제단장 이런 사람들이 고수 멤버였어요. 젊은 피로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조금 몇 번 발걸음을 했던 게. 이 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 연루된 건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섭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한모 보좌관이 특정 인사를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건진법사에 추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건진법사가 정치권과 인연이 깊으니 그에게 청탁하면 일이 풀릴 거란 뜻이었습니다. 건진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건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건진이 윤한홍한테 얘기하던 건진과 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당시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을 맡았습니다. 전 농지대 사장이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진을 갖다 줬고 나도 있었고 1억 5천을 건진법사한테 갖다 줬고. 이 씨는 공천을 원하는 예비 후보자 측과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직접 강남 법당 2층에서 건진법사에게 뒷돈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에 실패하자 예비 후보자 측은 반발했고 결국 자신이 절반을 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도 진술했습니다. 뒷돈을 만들어 건넨 것으로 지목된 예비 후보자 측은 취재진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 건 부인했습니다. 돈 거래가 혹시 공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돈 거래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건진법사에 해당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한 보좌관과 친분이 있고 용돈도 준 건 인정했습니다. 내가
전에 좀 알았어요. 용돈 좀 주고. 용돈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모르겠어도 바깥쪽도 내가 2-30만 원 정도 좀 기억이 나요. 취재진은 해당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건진법사가 뒷돈을 정치권에 전달한 거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서 건진법사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전달됐다는 정치권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공천에서 역할을 한 걸로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건진법사와 아는 사이지만 동거래를 하거나 공천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전달한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건진법사가 자신의 앞에서 윤 의원에게 직접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고 돈이 잘 전달됐는지,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건진법사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이 씨는 배달 사고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1억 5천을 건진법사한테 갖다 줬고 건진법사가 나랑 이사장 앞에서 1.5개 잘 받았지라고 윤한홍하고 통화하는 거를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정말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해 A 후보 측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윤 의원 측이 각각 7,500만 원씩 돈을 마련해 A씨 측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이 이제 그러면 자기가 돈을 돌려주겠다 하고 7,500만 원만 돌려준 거예요. 건진을 고소하네, 윤한홍 고소하네 당시 했던 걸 이래저래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내가 7,500만 원 내 돈으로 사장한테 줘버렸어요. 이 씨는 지난해 6월 JT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의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씨가 2018년 건진법사를 통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자 윤 의원은 보좌관 한모 씨와 얘기하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와 아는 사이지만 돈 거래를 하거나 공천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에게 2018년 당시 건진법사와 스피커폰으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지, 공천이 안 되고 절반을 돌려줬는지 등을 며칠에 걸쳐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친윤 윤한홍 의원 측 지시로 건진법사에게 공천 뒷돈을 건네줬다는 이 의혹. 오랫동안 추적해온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건진법사의 존재가 대중에 알려진 건 2022년 대선 경선 때였죠. 그때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건진법사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 대선 때입니다. 무속인 건진법사가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인재 영입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인사는 한 적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건진법사가 윤 후보 팔을 잡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 장면 굉장히 화제였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거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이잖아요. 그때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건진법사 강남 법당에 드나든 인사들 증언에 따르면 해당 법당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을 봤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도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표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지난 2013년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명함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김 여사가 주최한 마크 로스코 전 VIP 개막식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건진법사가 총감독을 맡은 구판에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적힌 등이 포착되게 했습니다. 여기엔 윤한홍 의원 이름이 적힌 연등도 발견됐습니다. 네, 2018년이면 이 건진법사가 공천 뒷돈에 관여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는 시점이죠. 그리고 바로 4년 뒤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또 합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인연으로 추적하면 단순히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 부실장을 맡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대선 캠프에서 또 만난 겁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1억 5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 사업가 이모 씨 말고도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오랫동안 취재해온 사안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 사안을 지난해부터 추적해왔고 취재 과정에서 돈을 배달한 이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별도로 취재한 건진법사에 대한 내용과 이 씨의 주장이 거의 비슷했고 저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돈 전달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오늘 보도한 인터뷰는 구속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 인터뷰 내용은 검찰 진술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최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건진법사가 또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건진법사까지 뒷돈이 건네진 진술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을 했고 네. 다만 법원은 돈을 전달한 시점과 방법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연 기자가 보도한 스피커폰 통화, 이 씨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최소 3명이 더 들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들을 추가 조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씨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절반을, 나머지를 윤한홍 의원 측이 물어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이어왔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일이 있었던 건데 이 또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던 윤한홍 의원이 뉴스 시작 10분 전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모 씨, 공천 뒷돈 전달자죠. 이모 씨라는 사람을 난 모르고 건진 법사와는 단돈 100원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이든 뭐든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의 반론까지 포함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도 또 공개됐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한테 당시 보고서를 만들어달라 해서 받아봤다고도 했는데 저희가 당사자를 취재해보니 실제로 명 씨가 파업 현장을 시찰하러 와서 안내를 해줬고 보고서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20일 명태균 씨가 당시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요. 그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 했지. 만들어주더라고.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에서 명 씨는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보고를 했지. 강경 진압하라고. 그래가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보고하니까 바로 긴급 소집을 하대.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저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도 언급합니다. 실제 7월 14일 한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가 파업 사태 관련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에 언급된 대우조선해양 임원은 취재진에 명 씨가 당시 파업 현장을 시찰하러 와서 자신이 안내를 해줬고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든 만나는 게 필요했으니까 도움이 된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왔던 것 같고 그 현장을 보고 싶대서 그냥 그 조그만 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나서 자료를 달래서 한 장 그 대회용으로 쓰던 거 그거 하나 보내준 게 다다. 다만 해당 임원은 당시 명 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건지 알지 못했고 보고서엔 파업 현황만 있었을 뿐 강경 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 발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오늘
환율이 1,46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러다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여권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 잡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안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고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의 오후 담화 이후 환율은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빠르게 오른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1,465원을 넘겼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던 오후 담화 이후엔 1,46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올스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소라고 봅니다. 해소시킬 수 있다면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만은 국내 증시 하락에 불씨도 댕겼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원화 약세 현상이 유독 심화됐다고 지적합니다.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오는 가격들이거든요. 외환당국도 사실 알지 못하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5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JTBC 공다솜입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국만 여기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취임식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message that will make you happy, unity. It's going to be a message of unity.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은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줄대기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초청 사실이 알려진 인물은 유진 풍산그룹 회장, 우호연 SM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와 국민의힘 김대식 조정훈 의원 등 국서수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정상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우리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초청장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인사의 초청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한 법인의 미국 지부장은 JTBC에 다른 국내 인사에 대한 초청도 진행 중이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올스톱됐다며 심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 탓에 트럼프 측에서 취임식 명단 선정에 더 신중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역술인도 사회 소수자인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여러 가지 일방적이고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는 주장들 많이 내놨죠.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자,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연관성인데 이미 그 수첩에서 수거 대상, 사살 이런 표현들이 발견됐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고 이번 내란 사태 관련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작 노 씨의 역술 활동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전역하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을 두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노상원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나 그분이 갖고 있는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보도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건 정말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노상원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노 씨를 적극적으로 감싸줬네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노 씨의 그 역술 활동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 또는 뭐 인격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얼핏 좀 납득이 안 되는 주장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사회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상원 장관과 같이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예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보호하면서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회적 평가를 깎고 명예감정을 훼손하려고 하는지, 그건 정말 인격 살인이거든요. 자, 참고로 지금 보신 영상이 JT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서 저희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외신, 로이터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저런 주장들만 하려고 취재에 거부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입맛에 맞는 언론 찬반 또 취사 선택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이 노 씨에 대해서 취재하고 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이유, 역술인이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술 활동이 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노 씨가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서 롯데리아에서 얼마 전에 그 정보사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불법 계엄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모의했다는 혐의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역술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 저렇게 계엄과 역술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술은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 사회적 차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왜곡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내일이라 그런지 오늘 조직적으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라 저희가 뉴스룸에서 이 팩트 체크를 많이 해드렸는데 돌비에서도 하나 따져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국회를 떠나라. 자, 국회 지금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건데 7만 7천 명인데 참고로 5만 명을 넘어가면 소관 상임위로 실제 넘어가게 됩니다. 안건이. 자,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12.3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두둔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 때문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여당 안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이 계엄 사태를 두둔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지난 주말 농민단체가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할 때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보다 앞서서 1차 탄핵 투표에 부결에 참가해서 우려를 했던 김재수 의원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이런 식의 위로 아닌 위로로 해서 또 발언 논란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그동안은 친윤계로 분류는 안 됐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좀 친윤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주도해서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비한동훈계 지도부만 불러서 윤 대통령과 만찬한 적이 있어서 한동훈 패싱 논란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친윤계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그룹 위너의 멤버 가수 송민호 씨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을 기른 남성, 가수 송민호 씨입니다.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4월입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장발로 동생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송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폭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 씨가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손으로 쓰는 출근부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출근해서 게임만 했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전화 업무에서도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의 소속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를 썼고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를 긴급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송 씨가 소집 해제된 지난 23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도 즉시 송 씨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송 씨의 소집 해제를 취소하고 문제된 기간만큼 재복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성탄절에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는데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 차 뒤에 숨어 시간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주민 한 명이 플래시가 켜진 휴대전화를 흔들며 급히 경찰을 부릅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둘러싸고 경찰관들은 경광봉을 들어 도로를 통제합니다. 성탄절 저녁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끔찍한 비극이 터졌습니다. 남자분이 살해한 게 주변에 있었고 여성분은 숨 안 쉬고 계시더라고요. 피의자인 남성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 청소년. 또래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둘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됐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채팅방이고. 피의자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천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포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가방에는 또 다른 흉기와 휘발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획 범행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는 아직도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둘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참극의 현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서 튀김 찌꺼기 때문에 불이 나는 사건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지 않은 찌꺼기를 쌓아뒀다가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영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상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층에 있던 치킨집은 안이 다 탔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 때문이라 의심했습니다. 감식을 해보니 불을 낸 건 튀김 찌꺼기였습니다. 보통 기름을 다루는 음식점에선 튀김 찌꺼기들을 거름망으로 건져 따로 둡니다. 저희는 따로 모아놔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름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 기름이 온도가 계속 일정한 유지가 되니까 뜨겁거든요. 튀김 찌꺼기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튀김기에서 찌꺼기들을 건져내 플라스틱 통에 담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큰 플라스틱 통에 반쯤 쌓아둡니다. 1시간 후 연기가 점점 많이 피어오르면서 통 아래가 녹습니다. 30분이 더 지나자 불이 붙습니다. 쌓이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열기보다 크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 외부의 온도와 관계없이 용기 안에서 화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튀김 찌꺼기의 온도가 170도까지 오를 수 있어 자주 버리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보다 금속 용기에 두는 게 안전하고 선풍기 등으로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기름에 의한 불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더 위험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줘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모아왔던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오늘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감이 컸는데 유통업계도 관련 마케팅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성수동.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차린 팝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직접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급박하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1단계부터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도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시즌2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다양한 굿즈 상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전작도 워낙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전작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를지 또 어떻게 더 흥미있게 또 오픈이 될지. 국가적으로 보면 뭐 정치나 뭐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2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동력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7회 전편이 오늘 오후 5시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시즌은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남자 주인공 기훈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의 대결이 담겼습니다.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턴 아시아, 유럽 등 11개국에서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가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도 모처럼 찾아온 화제에 관련 상품을 내놓기 분주합니다. 길어진 경제 불안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오징어 게임이란 호재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른손으로 던지려다가 진짜 슛은 왼손으로 뿌립니다. 그간 우리 핸드볼은 이렇게 최고 기술을 뽐내왔는데요. 국내 리그에서도 마구를 떠올리게 하는 슛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그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공을 잡고 빙그레를 한 바퀴를 돌면서 슛을 던집니다. 아가선 수비가 예상 못한 공중 동작에 깜빡 속았습니다. 분명 핸드볼인데 탁구의 한 장면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공의 회전을 잔뜩 걸어 골키퍼를 속이는 스핀슛은 이제 핸드볼에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던진 공의 방향은 골문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순전히 회전의 힘으로 반전을 만듭니다. 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기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던질 줄 알았는데 금세 왼손으로 바꿔 공을 던지기도 합니다. 속임 동작에 상대 수비수도 골키퍼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는 하남시청 차혜성은 몸을 던지며 날아다닙니다. 이게 들어갈까 싶은데 골문을 열어젖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돌발의 순간 재치가 빛납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던진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기도 합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30m 거리에서 던진 공이 상대 수비수 손을 맞고 쏙 들어간 장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체격 조건과 파워가 압도하는 핸드볼 세계에서 강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골이 될 수 있다는 것. 최고 기술을 뽐내온 우리 핸드볼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지난달부터 남자부 경기로 시작한 핸드볼 H리그는 내년 1월부터는 여자부도 가세하면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채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마치 상대 감독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죠. 흥국생명 투리노 수석 코치의 선을 넘은 이 행동에 한국배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확정한 건데요. 배구연맹은 경기 중에 일어나선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여서 엄벌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롱은 물론 욕설까지 나오면서 한국 배구가 점점 격해지고 있죠. 이번 징계가 한국 배구에 경각심을 주지 않았을까요? 왕하오보다 세지는 않을 것 같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얘기입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을 자신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꺾었던 중국의 탁구 선수와 비교한 건데요. 이기흥 회장의 지지층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면서 체육인들의 마음을 흔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축구계 역시 선거로 뜨겁습니다. 정몽구 현 대한축구협회장은 감독 선임 특혜 등 각종 논란 속에 4선에 도전하는데요. 12가지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2031년 아시안컵과 2035년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고 대한축구회장과 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 모두 1월에 치러지는데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추위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7도나 떨어지겠고 몸으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지역에는 다시 한파특보도 내려졌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에,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과 호남으로 눈비구름이 다가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전북에는 최대 20cm, 충남과 전남에도 많게는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에서 3cm의 무거운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2도, 대구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도, 청주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올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